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특히 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뭐 5개 중에 4개가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가 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조금 하나의 동영상으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일단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물을 표적 부위에 이제 운반하는 거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한마디로 기존 약물의 효율을 높이자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연구라고. 뭐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신약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표가 있듯이 신약은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크고, 그래서 어떻게 신약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표적 부위에 운반해서 뭔가 좀 더 효율을 높이자 라고 하는 게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 먼저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컨트롤드 릴리스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야. 먼저 컨트롤드 릴리스는 서방성이라고 우리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약물의 방출을 천천히 하자, 느리게 하자, 또는 컨트롤 하자 라고 하는 의미야. 일단 우리가 어떤 약을 뭐 이제 먹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먹은 시점에서부터 이제 시간이 X축이고, 실제 약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혈액 안에 약물이 도달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Y축은 혈액 안에 약물의 농도를 나타내. 근데 약은 다 알겠지만 뭔가 살아있는 뭐 바이러스건 뭐걸 죽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이라고. 그래서 약물을 우리가 혈액 중에 어떤 약물의 농도는 톡식 레벨이라고 하는 레벨이 있어. 그러니까 이 이상이 되면은 약물이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작용을 일으킨다. 라는 거고, 거꾸로 혈액 중에서 약물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 당연히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밑으로는 뭐가 있냐면 미니멈 이펙티브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이하가 되면 효과가 없는 거고, 이 이상이 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약물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은, 예를 들면 A번 같은 약물인 경우, A번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경구 입으로 약을 먹었을 때 우리 혈액 안에는 혈액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쭉 있다가 이렇게 농도가 줄어들 거라고. 결국 무슨 얘기? 요 시간이 된다고. 요 시간만큼만 이펙티브한 약물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거나, 뭐 요즘은 좀 길어져서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거나 하는 이유가, 요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야. 이걸 길게 하기 위해서 약물을 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이런 형태가 돼. 결국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B번이야.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정맥 주사로 놓으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 무슨 주사를 맞고 나면은 잠시 동안 안정을 취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열이 나고, 초반전에 그런 경우는 약물이 피로 한꺼번에 확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결국 컨트롤드 릴리즈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약물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방출이 되면 이 약물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방출되는 약물의 양이 제로 오더야 시간에 무관하게 일정하게만 방출될 수 있다면, 이렇게 약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게 궁극적으로 D번과 같이 약물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가 되냐면 컨트롤 릴리즈의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 오늘 타이틀에 일단 파티클에 약물을 집어넣어서 약물이 방출되게 하는 방법이야. 파티클에는 뭐 리포솜도 있고 이멀전도 있고 폴리머도 있는데 일단 그림은 기본적으로 폴리머를 기준으로 돼 있지만 리포솜이나 이멀전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라는 거야. 뭐냐면 폴리머 안에 드럭을 집어넣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드럭이 폴리머에 디퓨전이 돼가지고 확산이 돼가지고 밖으로 천천히 방출돼서 일정하게 방출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폴리머하고 드럭하고 똑같이 디스퍼전 시켜가지고 얘를 놔두면 드럭이 밖으로 방출되는 경우. 또는 똑같이 만들었지만 섞어서 디스퍼전 시켰지만 고분자가 분해가 일어나 가지고 약물이 방출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똑같이 고분자하고 약물을 섞어 놨는데 고분자가 스웰링이 일어나서 약물이 밖으로 방출되는 경우, 또는 똑같이 섞어 놨는데 고분자가 뭔가 분해가 되거나 그래가지고 약물이 방출될 수 있는 어떤 구멍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방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메커니즘적으로는 뭐 다양해. 파티클을 형성하고 있는 고분자를 통해서 디퓨전이 되거나 약물이, 또는 고분자가 뭐 가수 분해가 일어나서 약물이 확산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인 거야. 그래서 리포솜하고 이멀전도 똑같이 지금 설명한 것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리포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리포솜하고 이멀전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우리 마이셀은 알 거라고. 미셀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하이드로필릭한 헤드그룹하고 하이드로포빅한 일반적인 알킬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계면활성제라고 그런다고. 그지? 계면활성제가 물에 들어가면은 바깥쪽은 친수성 그룹이 되고 안쪽은 소수성 그룹이 되게 돼 있다고. 이게 미셀이고 사실은 이멀전도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리포솜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계면활성제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놈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서 바깥도 친수성이고 안도 친수성을 이루고 중간이 소수성이 되는 요런 파티클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둥근 형태, 구형을 우리가 리포솜이라고 그래. 기본적으로 리포솜은 이렇게 딱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층으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인지질이라고 하는 포스포리피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다고. 뭐가 어떻게 돼 있건 간에 약물을 여기 집어넣어 놓고 있으면은 얘네가 이렇게 확산이 돼서 나오거나 리포솜이 깨지면서 나오거나 뭐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컨트롤드 릴리즈를 하자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멀전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그림도 있었지만 요거만 따로 그리면 그지? 물 안에 그지? 오일이 들어가 있으면 이와 같이 오일이 안으로 계면활성제의 친수성이 바깥쪽. 우리 비누가 결국 이런 거라고. 기름기를 비누에 의해서 씻어내는 거는 비누에 의해서 이와 같은 계면활성제가 이와 같은 마이셀을 형성해서 기름때를 안쪽으로, 바깥쪽은 친수성기니까 물에 씻겨 내려가게 만드는 거라고. 뭐가 어떻게 됐건 간에 리포솜, 이멀전, 폴리머가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파티클 형태로 컨트롤드 릴리즈를 하는 건 이 매트릭스로 작용하는 물질하고 드럭하고는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야. 그냥 드럭은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형태가 된다고.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제 고분자가 매트릭스로 작용할 때는 고분자 매트릭스가 하이드롤리시스 되는 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인솔유블 하던 게 몸 안에 들어가서 솔유블 해지는. 분자량이 메인 체인이 끊어질 수도 있고 뭐 사이드 체인이 끊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예를 하나만 들면은 지금 요거에 의해야 무슨 얘기? 고분자하고 그 다음에 드럭하고를 같이 이렇게
파티클을 만들어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분자가 가수분해가 되면서 드럭이 방출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실제적인 논문의 결과가 있는 게 있어서 하나 갖고 왔다고. 지금 여기서 고분자는 어떤 거냐면 지금 오른쪽에 화학적 구조가 그려져 있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여기 약간 하이드로필릭한 그룹이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붙일기가 있고 하이드로포빅하다고. 그래서 워터 인솔유블이야. 그지? 요런 고분자하고 누구하고 어떤 드럭이야. 여기서는 하이드로코티손 알코올이라고 하는 어떤 드럭하고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섞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런 파티클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몸 안에 놔두게 되면 얘가 가수분해가 일어나면서 고분자가 어떻게 되냐, 이쪽이 가수분해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고 워터 솔유블이 되는 거야. 이 논문에선 결국 뭐냐면은 요 상태를 몸 안에 집어넣는지 뭐 밖에서 했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뭘 측정한 거냐면 바깥쪽에 드럭에 릴리즈돼서 나오는 드럭의 농도를 측정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측정했냐면 고분자가 얼마만큼 분해되는지를 무게를 재서 측정을 해준 거야. 그랬더니 똑같이 정비례하더라. 무슨 얘기? 방출되는 드럭의 양은 분해되는 고분자의 양하고 비례하더라. 이 얘기는 이만큼 분해가 일어나면 그만큼 약물이 방출된다라는 얘기. 이 그림을 나타내는 게 될 거야. 결론을 얘기하자 그러면 약물 방출 속도는 고분자 물질의 가수분해 속도에 의존하는 거야. 가수분해되는 속도하고 약물이 방출되는 속도하고는 똑같다라는 얘기야. 결국 뭐 하나의 예에서 나타냈지만 지금 요거는 어떤 거? 약물하고 고분자 물질하고는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건 아니야. 그냥 물리적으로 섞었을 때의 얘기가 될 거야. 이와 같이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요걸 얘기한 거야. 이랬을 때 리포섬, 이몰전, 폴리머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파티클들이 사용될 수 있어. 여기에 약물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약물 방출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은 뭐냐면 지금은 여기까지 얘기한 거고, 똑같이 컨트롤드 릴리즈야. 약물 방출 속도를 제어하는데 요번에는 폴리머 드럭 컨주게이트 복합체를 만든다. 요거는 위에 거하고 무슨 개념이 다른 거냐면 고분자가 있으면 거기다 드럭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킨다 라고 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야. 여태 동안은 물리적으로 섞었던 건데 요번에는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기는 간단해. 이 약물이 방출되는 속도는 뭐 개념적으로 딱 이해되겠지만 여기가 링키지가 끊어지는 속도하고 비례할 거라고. 그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폴리머 드럭 컨주게이트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 조건이 있다고. 뭐냐면 폴리머.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는 캐리어, 약물을 전달하는 거니까 캐리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얘는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폴리머여야 돼. 그지? 궁극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분해가 일어나서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 링커야. 고분자하고 드럭하고를 연결시켜주는 요 링커 부위가 바이오디그레이더블 링키지여야지. 약물이 전달되면 약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끊어지면서 약물이 방출이 될 거라고. 그지? 그러면 요 링커로 사용되는 그룹은 어떤 거냐 하면은 잘 알고 있는 에스터, 아마이드. 그지? 요거 두 개가 우리 몸 안에서 가수분해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야. 그 다음에 우레탄. 그지? 그리고 사이오이서도 몸 안에서 가수분해가 잘 일어난다고 그래. 사이오이서는 우리가 보통 R에 O에 R 이게 있었는데 사이오가 앞에 붙으면 O 대신 S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게 사이오이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아무튼 간에 요거는 컨트롤드 릴리즈인데
컨트롤드 릴리스 때는 속도는, 즉 약물 방출 속도는 고분자 사이드 체인이야. 메인 체인이 아닌 요 사이드 체인, 약물을 갖다 붙인 사이드 체인의 가수분해 속도에 의존한다 라는 얘기야. 즉 앞부분은 아까 얘기한 고분자의 가수분해 속도 마찬가지 얘기야. 그렇지만 앞부분에서 얘기한 건 약물하고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섞어 놓은 거고, 여기서는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놓은 시스템을 얘기해. 뭐가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컨트롤드 릴리스에 대해서는 약물을 어떤 식으로든 방출되는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연구가 될 거야. 두 번째는 이제 프로드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프로드럭은 지금 내가 우리 인터넷을 뒤졌더니 일단 우리말로는 정구 약물, 앞부분의 약물이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이거는 투여부의 생체 내에서 목적으로 하는 화합물로 변화되는 것으로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요 프로드럭의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자고. 자, 프로드럭은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어떤 약을 먹었다고 치자고. 어떤 약을 먹었어. 지금 이게 드럭이야. 약을 먹었는데 얘가 혈액까지 가는 도중에 어떤 벽들이 있을 거라고. 그지? 우리 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소장에서 흡수될 때에 생체막도 있고, 아무튼 어떤 배리어가 있을 거라고. 근데 이 드럭이 여기를 잘 통과를 못하는 거야, 배리어를. 그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프로모이어티라고 지금 화살표처럼 생긴 놈을 드럭에다 갖다 붙여. 그걸 우리가 프로드럭이라고 그래. 그지? 이 화살표를 붙여서 얘가 화살표를 붙이는 이유는 요 배리어를 잘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 화살표가. 그지? 날카로운 화살촉이라고 치자고. 그래서 얘 덕분에 잘 통과를 했어. 요 자체는 약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몸 안으로 일단 흡수가 된 다음에 표적 부위에 가서는 요게 다시 분해가 일어나서, 그걸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썼는데, 아무튼 다시 분해가 일어나서 드럭하고 프로모이어티로 바뀌면, 그지? 그러면 다시 드럭이 이제 벽을 잘 무사히 넘어왔다라는 얘기가 돼. 그지? 자, 그러면 요와 같은 프로드럭을 만드는 거에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오른쪽에 여러 개가 써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바이오 멤브레인 패시지를 인핸스드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런 멤브레인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얘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요 화살표가 어떤 표적 물질이 돼가지고, 그지? 그래서 어떤 사이트 스페시픽이야. 그러니까 표적 지향적으로 갈 수 있게도 만들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가 대부분의 경우가 될 거야. 요거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지금 여기 항생제가 있어. 암피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있는데, 사실 얘는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야. 지금 요게 기본 골격이고, 여기 COH에 페니실린에 여기다 아무튼 뭔가가 여기 뭐가 잔뜩 붙어 있는 그런 항생제가 있어. 얘는 항생제로 효과가 좋아. 그리고 얘 항생제를 우리가 입으로 먹는다는 거야. 근데 얘를 먹으면 일단 위를 거쳐서 GI 트랙이라고 해서 위장관에서 아무튼 우리 몸 안에서 얘가 흡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 멤브레인을 통과해야 되는데, 약물이 바이오 멤브레인을 통과하려면은 소수성이 높을수록 바이오 멤브레인을 통과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흡수가 더 잘 일어나려면 요 항생제가 조금 더 소수성이 높아지면 잘 일어난다라는 거야. 뭐가? 흡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제 새로운 약 이름이 됐지만, 아무튼 얘를 갖다 이쪽에 이렇게
알킬 체인을 터시아리 뷰틸이 되겠네. 이런 그룹을 붙여줘 가지고 소수성을 높여준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더 GI 트랙에서 더 흡수가 잘 일어나서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실제 우리 피 안에는, 혈액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이 흡수가 일어난다 라는 거야. 이걸 앞에 있는 그림하고 얘기하면 원래 이 암피실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얘는 잘 투과를 못해. 어디를? GI 트랙을. 근데 얘를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을 시켜서 지금 요걸 만들어 준 거야. 그지? 이렇게 소수성을 높여주고 얘를 먹으면 이렇게 GI 트랙을 잘 통과를 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GI 트랙을 잘 통과하면 이 자체가 드럭은 아니야. 드럭은 요게 드럭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다시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드럭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이어티라고 하는 걸로 나눠줘야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이거를 생체에서 안전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뭐냐면 요렇게 프로드럭을 만들었을 때 얘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분해가 일어나고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서 드럭하고 프로모이어티로 지금 여기 있는 들어가고 프로모이어티로 나눠진다는 것만 증명을 해주면 돼. 그지? 드럭의 안전성은 세이프티는 이미 드럭 허가를 받을 때 받은 거고 요 물질 프로모이어티라고 하는 요 물질도 우리 몸 안에서 세이프하다, 안전하다라는 거는 확인이 돼 있는 물질을 사용하면 되는 거라고. 그지? 그렇게 따지면 뭐 몸 안에서 다시 가수분해가 일어나거나 뭐가 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만 증명해 주면은 얘는 허가가 훨씬 쉽다라는 얘기야.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치?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프로드럭을 형태로 해가지고 활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야. 하나의 예를 더 들면 피부에 흡수될 때도 마찬가지고 뇌혈관 장벽 그런데도 흡수할 때도 약물의 소수성이 높을수록 흡수가 좋아진대. 똑같은 얘기야. 바이오 멤브레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소수성이기 때문에 약물의 소수성이 높아질수록 흡수가 잘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항고혈압제라고 하는 메칠 도파가 있는데 얘를 좀 더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흡수가 좋아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터시아리 뷰틸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들어준 시스템이 될 거야. 반대로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정맥 주사인데 어떤 주사는 아프고 어떤 주사는 안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간호사의 이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의사나 간호사의 스킬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아픈 주사는 양이 많은 주사야. 많은 양을 집어넣다 보면 아파. 주사약의 양이 적으면 당연히 덜 아프다고. 그지? 그러면 주사약의 양을 줄인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약을 사용하더라도 농도가 높으면 양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주사약의 핵심성 약물을 기본적으로 물에 녹여서 주사를 놓는 거니까 물에 잘 녹는 약물일수록 수용액의 양은 약물의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 정맥 주사에 사용할 때는 약물의 친수성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거야. 이게 보통은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용해도가 나쁘고 그러면 우리 주사약 같은 거 막 흔든다고 사용하기 전에 그런 거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은데 얘를 물을 왕창 사용해서 녹일 수 없으니까 어떤 임계 영역까지 농도를 높여놓은 거여서 사용하기 전에 막 흔들어서 다시 녹여주고 사용하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지? 그래서 정맥 주사를 놓을 때는 특히 지금 요 페니토인이라고 하는 건
항경련제여서 이건 뭐 해놓냐면 우리 그 간질 같은 거 일으켜서 막 발작을 일으켰을 때 놓는 주사라고. 그지? 이거는 가만히 있는 사람 주사 놓기도 힘든데 이렇게 움직이고 발작을 하는 사람한테 주사 놓으려고 그러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훨씬 더 양이 작아야 돼. 특히 더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페니토인을 이와 같이 친수성을 높여서 약물의 양을 줄여서 주사를 놓기 편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거는 주사 놓기가 편하다 어렵다의 수준을 넘어서 페니토인 같이 이런 발작 경우에는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약물의 양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프로드럭 형태로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결론을 얘기하면은 지금 얘기한 이그샘플 몇 개가 있는데 약물의 소수성을 높이면 체내 흡수율이 상승이 돼. 경구 같은 경우에 왜? 우리가 먹었으면 어디선가 아무튼 흡수되기 위해서는 생체막을 통과해야 되고 생체막의 경우는 소수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물의 소수성이 중요하다. 그치? 그 다음에 주사약 같은 경우는 거꾸로 친수성을 높이면 효율이 상승이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프냐 덜 아프냐 정도의 얘기 또는 물에 안 녹으면 사실은 뭐 말이 안 되겠지만 특히 이렇게 페니토인 같은 이그샘플에서는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게 프로드럭의 영역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이 페니토인이라는 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랬는데 얘를 응용할 적에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요 프로드럭까지 얘기를 정리를 했어. 앞부분에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해서 내가 5개의 동영상 중에 4개가 여기고 하나가 이제 스페셜 딜리버리 번호로는 3, 4, 2, 5가 될 텐데 이 부분은 비교적 짧게 내가 요약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고 요 앞에 4개의 동영상이 장황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 25분 정도의 요 앞부분만 요약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트랜스더멀은 그냥 이 동영상을 참고하는 걸로 합시다.